매일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우유를 꺼내고 요거트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어젯밤 남은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밀봉되어 여전히 완벽하게 보존된 것을 꺼냅니다. 문을 닫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10초 걸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지워보세요. 냉장고를 지우고, 플라스틱을 지우고, 유통기한을 지우고, 전기를 지우고, 식료품점을 지우세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지우세요. 그리고 2000년 전 나사렛의 작은 돌집에 사는 여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중동의 여름 한가운데 기온이 섭씨 38도를 넘는 날이 흔합니다. 당신에게는 냉동고도, 통조림 병도, 진공 밀봉도, 방부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 다음 달, 겨울 내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건기 내내, 수확이 실패하고 비가 오지 않는 해에도 음식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원 1세기 팔레스타인의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은 기술이 없는 세상에서 음식이 썩지 않도록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솔직히 그 답은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방법을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알아내서 그들 중 일부 방법은 현대 과학자들도 여전히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 밀봉된 항아리를 열었고 여전히 보존된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꿀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지하 구덩이에 보관된 곡물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과학 학위가 없었습니다. 교과서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세대를 거쳐 전해진 수천 년의 축적된 지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의 부엌을 거닐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모든 방법,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특이한 것들, 여러분이 잠깐, 정말 저게 된다고 라고 말하게 할 만한 것들까지요. 가봅시다. 소금, 하얀 금. 마리아의 부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소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고대 세계를 지탱한 단 하나의 물질을 꼽으라면 금도 철도 아닌 소금일 것입니다. 소금은 로마 세계에서 너무나 귀해서 병사들이 때로는 소금으로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월급 살라리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소금 지급을 의미하는 라틴어 살라리움, 사라리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소금은 돈이었습니다. 소금은 생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금은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음식에서 수분을 빼내고 수분이 없으면 박테리아는 자랄 수 없습니다. 박테리아가 없으면 부패도 없습니다.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테리아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는 거의 모든 것에 소금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생선은 가장 흔하게 소금에 절이는 품목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았다면 나사렛은 멀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냉장고 없이 섭씨 38도의 더위에 두면 몇 시간 안에 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생선의 내장을 제거하고 반으로 갈라 굵은 소금을 층층이 쌓아 넣었습니다. 생선 소금을 겹겹이 꾹꾹 눌러 토기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소금은 살에서 수분을 빼냈습니다. 며칠 안에 생선은 건조해지고 단단해지며 보존되었습니다. 몇 달, 심지어 1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1250년경 페니키아 시대부터 생선 보존의 표준 방식은 내장을 제거하고 말린 다음 소금과 함께 층층이 쌓아 넣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가룸이라는 유명한 생선 소스를 만들었는데 소금으로 만든 농축 발효 생선 페이스트로 제국 전역에 거래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케첩이었고 간장이었고 모든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여인이 생선을 흙 항아리에 한 움큼의 소금과 함께 채워 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지금 당장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선 한 조각을 가져다가 소금으로 덮고 그대로 두세요. 그것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건조해지고 스스로 보존될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방법, 같은 결과입니다. 햇볕에 말리기, 신의 오븐이 일하게 하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품 보존 방법이며 가장 간단합니다. 음식을 가져다가 햇볕에 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증거에 따르면 중동 문화권에서는 기원전 12,000년, 즉 그리스도 이전 12,000년 전부터 햇볕에 음식을 활발하게 말렸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글쓰기를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도자기를 만들기 전부터 음식을 햇볕에 말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배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무화과는 가장 흔하게 말린 과일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늦여름의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부드럽고 달콤하며 즙이 풍부한 무화과를 평평한 돌이나 집 지붕에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잔혹한 중동의 태양이 나머지를 알아서 했습니다. 며칠 안에 무화과는 줄어들고 어두워지며 쫄깃하고 진하게 달콤해졌습니다. 모든 수분이 사라졌고 수분이 없으니 몇 달 동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른 무화과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녀는 히브리어로 드벨림 디바의 ELIM이라 불리는 압착된 무화과 200덩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건조된 후 압착되어 밀도 높은 납작한 덩어리가 된 무화과였는데 휴대하기 쉽고 가벼우며 에너지로 가득 찬 고대 세계의 에너지바였습니다. 포도도 같은 방식으로 건포도로 말려졌습니다. 대추야자는 건조되어 덩어리로 압착되었습니다. 허브는 천장 대들보에 묶음으로 매달려 따뜻한 공기에서 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염소나 양의 얇은 조각을 잘라 살짝 소금을 뿌린 후 햇볕과 바람에 말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포처럼 단단하고 쫄깃하며 짠맛이 나는 보존식품이 되었습니다. 양치기는 몇 주 동안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집 지붕은 기본적으로 마리아의 건조기였습니다. 평평하고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성들은 과일, 허브, 고기 조각을 지붕에 펼쳐놓고 어떤 기계도 더 잘할 수 없는 일을 태양이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곳에 산다면 과일을 얇게 썰어 직사광선이 드는 선반에 놓아두세요. 이에서 3일 안에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건조 과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 같은 과학, 같은 결과입니다. 지하 저장고, 고대의 냉장고.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무덤이 아닌 조심스럽게 파고 조심스럽게 밀봉한 지하 저장고에 묻었고 그것은 정이 없이 얼음 없이 오직 흙 자체만으로 냉장고처럼 작동했습니다.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표면 몇 피트 아래에서는 땅의 온도가 놀랍도록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바깥 온도가 아무리 덥더라도 상관없습니다. 3피트에서 4피트 아래에서는 흙이 자연적으로 시원합니다. 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내고 활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고고학자들은 돌이나 회반죽으로 줄을 친 지하 저장고를 포함하여 필수 식량과 식료품을 저장하는 데 사용된
용기와 시설들을 발굴했습니다. 이 저장고들은 돌, 진흙 또는 유기물질로 밀봉되어 분해를 늦추는 미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곡물, 즉 밀과 보리가 이런 방식으로 가장 흔하게 저장되었습니다. 지하 저장고에 밀봉된 곡물은 문자 그대로 몇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궁극적인 예입니다. 그는 풍년 동안 7년 치의 곡식을 저장하여 7년의 기근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지하 저장고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곡물만 저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리채소, 견과류, 건조과일, 심지어 밀봉된 올리브 오일 항아리도 지하에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어둡고 안정적인 환경은 지상에 두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모든 것을 신선하게 유지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나 나사렛의 어떤 집에도 바닥에 파거나 집 바로 밖에 파서 돌로 안을 대고 평평한 돌이나 진흙으로 밀봉한 작은 저장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안에는 곡물 항아리, 말린 렌즈콩, 어쩌면 보존된 무화과나 대추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굶주림에 대한 보험이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이것을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뒷마당이 있다면 구멍을 파고 돌로 안을 대어 겨울 동안 뿌리채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루트셀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마리아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올리브 오일, 액체 방패. 이것은 정말 기발한 방법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 자체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존합니다. 왜냐하면 오일이 밀폐된 밀봉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올리브 오일에 담그면 산소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으면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요리, 램프 점등, 기름 부음, 약용, 그리고 보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치즈는 올리브 오일에 담가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허브는 항아리에 담아 오일로 덮어 허브를 보존하고 오일에 향을 불어넣었습니다. 건조 채소는 오일층 아래에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리된 고기도 자체 지방이나 올리브 오일에 밀봉할 수 있었는데 로마인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했고 프랑스인들이 나중에 콩피로 완성한 방법입니다. 마리아의 부엌에는 썸네일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항아리들. 둥글고 묵직하며 아름다운 올리브 오일이 가득 찬 톡이 항아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일 안에는 치즈, 허브, 아마도 마늘, 아마도 말린 고추가 완벽하게 보존된 채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일은 액체 방패처럼 작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것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그저 황금빛 오일 속에 매달려 완벽하게 안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아리를 가져다가 신선한 허브를 넣고 올리브 오일로 완전히 덮은 다음 밀봉하세요. 그 허브는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오일은 놀라운 맛이 날 것이며 당신은 2000년 전 나사렛의 여인들이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꿀, 영원한 방부제.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진정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꿀은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꿀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3000년 된 꿀이 여전히 좋고 달콤하며 완벽하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꿀은 천연 항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극히 낮아서 박테리아가 문자 그대로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생물을 죽이는 미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며
pH는 부패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것에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히 산성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꿀은 과일, 견과류, 심지어 고기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무화과, 대추야자, 석류 조각을 꿀에 담글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기한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꿀은 공기로부터 밀봉하고 표면에 박테리아를 죽이며 거의 완벽한 보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합니다. 학자들은 이 꿀이 꿀벌꿀이 아니라 대추야자를 걸쭉한 달콤한 시럽으로 끓여 만든 대추야자 시럽, 즉 신란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이 대추야자 꿀은 비슷한 보존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과일과 다른 음식을 코팅하고 보존하는 데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꿀이나 대추야자 시럽은 음식을 달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살아있게 보존하는 데 가장 귀중한 물질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생꿀 한 병을 가져다가 호두나 아몬드를 몇 개 넣고 밀봉한 후 1년 뒤에 다시 와보세요. 완벽하게 괜찮을 것입니다. 10년 뒤에 다시 와보세요. 여전히 괜찮을 것입니다. 1000년 뒤에 다시 와보세요. 항아리가 밀봉되어 있다면 아마도 여전히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고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발효, 통제된 부패. 처음에는 역겹게 들릴 수 있지만 잠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이것은 천재적인 방법입니다. 발효는 기본적으로 통제된 부패입니다. 음식을 가져다가 특정 박테리아나 효모 좋은 종류를 성장시키면 이 미생물들이 음식을 상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들은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고 음식을 보존하는 산이나 알코올을 생산합니다. 식품 보존 방법으로서의 발효는 대략 기원전 10,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술 중 하나이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와인은 발효된 포도주스이며 알코올이 보존합니다. 식초는 더 발효된 와인이며 식초 그 자체가 강력한 방부제가 됩니다. 요거트와 치즈는 발효된 우유입니다.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젖산은 유제품을 보존하여 신선한 우유보다 훨씬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발효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생성되고 낡고 부서지기 쉬운 가죽 부대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는 가족 염소에서 나온 우유가 거의 즉시 요거트나 라브네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치즈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더위 속에서 신선한 우유는 몇 시간 안에 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효 과정은 유제품을 오래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채소도 발효될 수 있었습니다. 오이, 양배추, 순물을 소금물에 절여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발효시켰습니다. 소금은 현대 요거트에 있는 것과 같은 유산균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했고 이 박테리아는 젖산을 생성하여 채소를 보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피클, 사우어크라우트, 김치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절임 전통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효 피클은 그저 소금, 소금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식초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이 그저 소금, 물, 채소, 그리고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은 오늘 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이를 가져다가 썰어서 물과 소금을 넣은 병에 담고 3에서 5일 동안 부엌 카운터에 두세요. 그러면 2000년 전 마리아가 빵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내놓았을 법한 발효 피클을 얻게 될 것입니다. 훈연, 보이지 않는 코팅. 연기는 음식에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박테리아가 필요로 하는 수분을 제거하여 음식을 건조시키고 표면에 항균 화합물을 침착시켜 보이지 않는 보호 코팅처럼 작용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고기와 생선의 훈연을 흔히 사용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특정 나무나 마른 거름을 사용하여 천천히 연기를 피우는 작은 불을 지폈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나무 선반에 걸거나 집의 천장 대들보에서 연기 위로 매달았습니다.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쳐 연기는 천천히 음식을 건조시키고 코팅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 어둡고 더 단단하며 풍부하고 깊은 맛을 가진 고기였습니다. 그것은 상하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존이 아니라 풍미였습니다. 훈제 생선, 훈제 염소, 훈제 양고기는 신선한 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음식이 빵, 렌즈콩, 올리브처럼 매우 단순했던 세상에서 그 훈제 향은 사치였습니다. 당신은 이 맛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훈제 연어, 훈제 칠면조, 바비큐를 먹을 때마다 당신은 2000년 전 고대 여성들이 요리불 위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존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 항아리, 숨겨진 영웅.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토기 항아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시대의 저수조와 배수구 안에서 2000년 된 조리용 항아리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리용기가 아니라 저장 기술이었습니다. 흙은 벽을 통해 미량의 수분이 증발하도록 허용할 만큼 충분히 다공성인데 이것이 실제로 냉각 효과를 만듭니다.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토기 항아리 표면에서 물이 증발할 때 그것은 내부 내용물에서 열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을 증발 냉각이라고 하며 흙 용기 내부 온도를 몇 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고대 문화권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더 큰 토기 안에 더 작은 토기를 넣고 그 사이에 틈을 져준 모래로 채운 다음 상단을 져준 천으로 덮었습니다. 모래 속의 물이 증발하면서 내부 항아리를 냉각시켜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제르포트라고 부르며 이 형태의 용기는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 항아리 시스템이 없더라도 간단히 밀봉된 토기, 항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음식을 더 시원하고 더 어둡게 더 잘 보호했습니다. 밀봉된 톡이 항아리에 저장된 곡물은 건조하고 해충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기름은 신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와인은 좋게 유지되었습니다. 말린 과일은 부드럽게 유지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부엌은 이러한 항아리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기름과 와인을 위한 키가 크고 좁은 항아리, 곡물과 렌즈콩을 위한 넓고 웅크린 항아리, 향신료와 허브를 위한 작은 항아리들, 각각 진흙 뚜껑이나 끈으로 묶은 1000조각으로 밀봉되었습니다. 썸네일 속 그 항아리들, 그 돌집 구석에 놓인 아름다운 흑빛 용기들은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려낸 기술이었습니다. 식초, 산성 목욕. 이것은 짧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식초는 본질적으로 발효가 한 단계 더 진행된 와인입니다. 알코올이 아세트산으로 변하고 아세트산은 천연 방부제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유해 박테리아가 살아남을 수 없는 매우 산성 환경을 만듭니다. 고대 세계에서 식초는 저렴하고 풍부했습니다. 와인이 있었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초도 있었습니다. 그저 와인이 씌어지게 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채소, 달걀, 심지어 작은 고기 조각도
식초에 담가 몇 달 동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절인 음식으로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생선 소스인 가룸은 본질적으로 절인 발효 생선 제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스펀지에 식초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한 음료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식초와 물을 섞은 포스카를 표준 음료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저렴했고 마시기에 안전했습니다. 산은 수인성 박테리아를 죽였고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식초는 약, 음료, 그리고 방부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곡물 저장, 요셉의 교훈, 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 전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밀과 보리 같은 곡물은 본래 건조합니다. 건조하게 유지하고 밀봉하고 해충으로부터 멀리하면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보존에 대한 가장 초기의 기록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곡물을 건조하고 밀봉된 사일로에 저장했습니다. 저장된 곡물은 여러 해 동안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시대에는 곡물을 토기 항아리, 지하 저장고, 돌로 안을 댄 저장통, 그리고 작은 가정용 사일로에 보관했습니다. 곡물은 가루로 빻지 않고 통째로 보관되었는데 통곡물이 밀가루보다 훨씬 오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밀가루는 수분을 흡수하고 빠르게 상하지만 건조한 용기에 밀봉된 통밀이나 보리알은 몇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나 마르다 또는 그 시대의 어떤 여인이든 저장 항아리에서 한 움큼의 곡물을 꺼내 돌맷돌에 신선하게 갈아 그날의 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치 밀가루를 미리 갈아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신선하게 갈았는데 화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신선하게 갈아낸 곡물이 더 좋은 빵을 만들고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7년 동안 곡물을 저장한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인 교훈이었습니다. 풍요로울 때 저장하고 제대로 밀봉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면 기근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봅시다. 소금, 햇볕 건조, 지하 저장고, 올리브 오일, 꿀, 발효, 훈연, 토기 항가리, 식초, 곡물 저장, 10가지 방법입니다. 정의 없이, 플라스틱 없이, 화학 물질 없이, 기계 없이, 오직 지식만으로, 오직 지혜만으로, 오직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관찰하고, 배우고, 실험하며 효과적인 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정말 놀라게 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 중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을 법한 것들로 말입니다. 당신은 생선을 소금에 절일 수 있습니다. 과일을 햇볕에 말릴 수 있습니다. 채소를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허브를 올리브 오일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꿀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무불 위에 고기를 훈제할 수 있습니다. 곡물을 밀봉 용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가지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수천 년 동안 어머니에서 딸에게로 요리불 위에서, 맷돌 위에서, 토기 항아리 위에서 속삭이며 전해졌습니다. 그 지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
즉 소금과 태양과 흙만으로 가족을 살려낸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의 천재성에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부엌에 있는 소박한 도구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씨앗을 심으세요. 다음 보물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